네,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 사학과의 최연식입니다. 예, 오늘은 아마도 다음 주부터 개최되는 우리 중앙박물관의 대고려전과 관련해서 지난주부터 고려시대의 문화, 사상 이런 강의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제가 부탁받은 주제가 고려시대 불교 사상에 대한 강의를 해줄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2시간이라는 그 시간에 어떤 사상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강의할지 상당히 제가 고민했었고요. 또 그 사상이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고 지레 짐작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주제도 좀 고려시대 불교와 관계된 조금 더 재미있는 그런 좀 부드러운 주제도 생각해봤습니다만은 아마 또 그런 주제들은 다른 강좌에서도 접하실 기회들이 적지 않게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대중 강의로서 이 고려시대 사상사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만 한번 시도해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렵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최대한 노력하고 같이 한번 우리가 한국의 불교 사상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해하시면서도 사실은 쉽게 접하실 기회가 없는 것 같으니까 오늘 그런 한번 기회로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은 어디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예? 종이요. 좀 큰 소리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종은 아니고요. 종에도 저런 그림이 있다면 참 멋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 지광국사 강원도 원주 법천사에 있는 지광국사 비의 윗부분에 새겨진 겁니다. 최근에 문화재연구소에서 지광국사 탑과 비를 새롭게 조사하고 있고 보고서를 아마 곧 낼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 잠깐 관여해서 저 사진을 받은 김에 너무 예뻐서 오늘 처음 한번 써봤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뭔지 다 아시겠죠? 태양과 달, 그죠? 이른바 삼조고하고 토끼 같아요. 토끼가 있는 어떤 그런 이상 세계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 불교 사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고려시대 불교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신라의 불교 사상, 신라의 불교사 먼저 조금 염두에 두시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라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신라의 불교 그러면 아마 화엄학 이런 말씀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라의 불교도 상당히 길죠. 신라의 불교가 수용된 것이 기록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527년, 28년 이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인데 그 앞부분은 일단 생략하고요. 고려와 관계돼서 신라 하대에 들어가면 그 전까지의 불교, 즉 신라 중대까지의 불교는 기본적으로 어떤 불교 경전들을 연구하는 그런 교학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거, 유명한 의상이라든지 원효라든지 원칙이라든지 그 밖에 많은 그런 수많은 불교 사상가들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신라 하대에 들어서면 이 불교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아마 사회적인 변화랑 이 사상의 흐름은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흔히 우리가 사회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불교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도 그렇습니다만은 불교 사상도 그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상사 연구자들이 하는 일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신라 하대에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위에 적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의 신라 불교 연구자들은 어떤 단일한 한두 개의 경전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모든 경전들을 연구하는
종합적인 그런 연구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파에 관계없이. 그런데 하대에 들어서면은 그런 많은 경전들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하나의 경전에 집중해서 그 하나의 경전의 내용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와 관계되는 어떤 사상을 신앙하는 어떤 불교 집단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화엄 학파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화엄하게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의상스님이죠. 지금 여기 옆에 있는 그림 자체가 의상스님이 만들었다고 전하는 그 화엄 일승 법궤도의 그림입니다. 이 화엄 일승 법궤도라고 하는 것은 화엄학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인도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이제 중국에 전래되고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인도의 불교 사상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이런데 그 어떤 노력이 경주됐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인도의 불교 사상에는 없던 중국적인 사상, 물론 그 원천은 인도이겠지만 그런 것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이고 후대까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바로 이 화엄학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화엄학은 당나라 초기, 그러니까 7세기 말 이 무렵에 6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 무렵에 활동했던 중국의 지엄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이론을 처음 만들어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체계화되어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의상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지엄 스님에게 가서 공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상 스님이 지엄 스님에게 배우고서 그 화엄학의 내용을 체계화해서 나타낸 것이 이 그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처음에는 지엄 스님이 이제 의상 스님이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 싶으니까 네가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봐라. 그래서 여러 권의 책으로 정리해 갔더니 지엄 스님이 그거를 채 보시지도 않고 이것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자.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부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불에 던졌습니다. 불에 던져서 안 타면 진짜고 타면 가짜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뭐 답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다 타고 210글자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10글자는 이거는 진리다. 다른 건 다 가짜. 그래서 210글자로 다시 글을 좀 지어봐라. 그래서 의상 스님이 지은 게 바로 이 그림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210글자니까 옛날 칠원시 39로 화엄의 사상을 정리했는데 단순히 정리한 데 그치지 않고 의상 스님이 거기서 더 나갔던 그것을 이런 형태로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그 순서대로 차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원래대로 하면 알 수 없게 배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이 순서를 찾아서 읽어라 하는 건데 그러면 다 못 읽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순서를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원래는 이 빨간색이 이 글자들 사이를 지나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자들 사이를 지나가면 못 읽으니까 오늘날은 이제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법자에서 법성 원용 무이상에서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가지고요. 쭉 한 바퀴를 돌아서 마지막은 여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예, 마지막은 구례부동 명의불 부처고요. 앞에 법성. 그래서 화엄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중생이 곧 부처다. 그러니까 화엄경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만 화엄경의 내용 자체가 여러 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각 품의 내용이 거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처음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을 설합니다. 설하는데 그 화엄경 각 품이 달라지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달라질 뿐입니다. 사실 이야기의 본질은 같은데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깨달음을 얻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 가지 수행을 거치고 뭐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근데 그럼 마지막에 깨달은 내용은 무엇인가? 결론은 동일합니다. 뭐냐면 내가 처음부터 부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부처가 깨달은 진리는 이 화엄에서는 아주 한 가지입니다. 원래부터 부처였다. 근데 그것을 여러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다음에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출발점과 시작점이 같은 겁니다. 중생에서 시작해서 수행을 해서 깨달았는데 깨달은 내용은 원래 내가 중생일 때 이미 부처였다 라고 하는 게 화엄학이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거죠.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이 부처, 근데 그 부처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다시 처음의 자기로 돌아간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의상스님 얘기는 오늘 길게 하긴 그러니까요. 의상스님이 해온 화엄학이 중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교학적인 화엄학이 아니고 신라 하대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앙 집단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래 중대에는 의상스님의 화엄학파는 사실은 당시 불교계에서는 그렇게 주목되는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의상스님이 어디서 활동했는지도 아시죠? 모르세요? 의상스님 하면 영주 부석사. 근데 부석사라고 하는 곳은 당시 수도인 경주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산 속에 들어가서 활동했던 아주 그 소규모의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당시 원래 중대 수도에서 발전하던 불교는 여러 경전들을 연구하고 이론적인 연구를 하는 그런 분들이 중대 불교의 중심이었는데, 하대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런 불교는 쇠퇴하고 어떤 신앙 집단들이 등장하는데, 처음 등장한 게 바로 의상스님의 가르침을 계승했던 화엄학파입니다. 그래서 신라 하대에 들어가면 이제 화엄 십찰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이거는 화엄학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찰이 전국에 10개라고 하는 것이 화엄 십찰인데, 꼭 10개만은 아니고 뭐 10여 개 이런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화엄 십찰은 대부분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들에 지금의 경기도라든지 충청도, 전라도 이런 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화엄학이 대두됐던 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 불국사하고 연계되는 표훈, 신림 이 두 스님이 있습니다. 표훈과 신림은 의상 스님의 아마 기록에는 표훈은 제자, 신림은 손제자 그러는데, 실제 연대로 보면 표훈이라는 분도 거의 손제자급에 해당하는 그런 분인데, 이 시기에 이분들이 처음 경주에 나와서 당시 왕실이나 귀족의 관심을 받게 되는데, 그때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이분들은 어떤 이론가라기보다는 상당히 신비한 능력이 있는, 특히 표훈 같은 분이 대표적인데요. 삼국유사에 보게 되면 표훈 스님은 천상에 하늘나라에 가서 신라 왕과 천재 사이에 대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하는 어떤 신비한 힘이 있었던 분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하대 중대 말에 등장하고, 또 바로 중대 말 750년대에 화엄사가 건립이 됩니다. 화엄사는 구례에 있죠. 구례 화엄사가 생겨나고, 그래서 화엄학이 중대에는 그다지 주목되지 못하지만 중대 말 하대에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그 화엄학파가 중시했던 것은 바로 화엄경이고, 당연히 또 의상스님 계통의 화엄학파는 다른 경전은 거의 관심이 없고 오로지 화엄경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화엄경만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엄학파가 나올 때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그런 학파, 어떤 공동체 집단이 등장하는 것이 유식학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식학파는 원래는 신라 중대에 크게 발전했던 유식학의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대승불교의 한 흐름으로. 그런데 이 중대 말에 보게 되면 경주에서, 이 유식학은 경주를 배경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식학의 대가는 그 태연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 이분은 경주 남산에서
가게 되면 용장사지라고 하는, 지금 이곳이 지금 경주 남산에 가면 있는 그 용장사 터, 산 위에 있습니다. 높은 산 위에 있는데, 원래는 여기 지금 이런 위에 부처님이 앉아 계셨는데, 저 지금 얼굴 부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만, 근데 태연이라는 분도 그런 전설이 있죠. 태연이라는 분이 그 공덕이 대단해서 이 불상 앞에서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부처님을, 옛날에는 예배할 때 부처님을 쭉 돕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면 이 부처님도 같이 돌았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같이. 근데 아마 그런 전설은 이 불상의 대좌 자체가 좀 동그랗게 돼 있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래서 태연이라는 분도 상당히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졌던 분으로 알려지고, 중대는 뭔가 이론가, 교학자 이런 분이었다고 한다면, 하대는 좀 신비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주목되고, 특히 이제 더 주목되는 거는 진표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전라도 지방의 금산사에서 활동했다고 알려진 분인데, 지금 여기 그림 있는 곳이 이분이 수행했다고 하는 변산반도 지역의 그 불사이방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금 보면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당시에는 뭐 깎아지른 절벽 위에 있었다 이렇게 전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실천적인, 그러니까 참회를 굉장히 중요시했고요. 이분은 당시 유식학파에서 그 신앙의 대상은 미륵불이었습니다. 여기 아까 태연 스님이 모시는 분도 미륵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미륵불을 굉장히 신앙하는데, 미륵불을 만나겠다. 근데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안 나오시니까 이 진표라는 분이 자기의 그런 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절벽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그 뛰어내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크게 다쳤을 텐데 다치진 않고 누군가가 아래에서 받아줬다. 누가 받았겠습니까? 예, 답을 아시네요. 지장보살이 나와서 받아주니까 진표 스님이 거기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미륵불을 만나야 되겠다. 다시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도 안 나타나니까 다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륵불이 할 수 없이 나와서 받아줬다 뭐 이러는, 그래서 그런 어떤 점찰경을 그때 미륵불로부터 점찰경을 진표 스님이 받았다. 그래서 점찰경에 입각한 점찰 신앙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쪽도 어떤 특정 경전만을 중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신라 하대에 어쨌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세기 후반에 가게 되면 중국에서 새롭게 선종이 수용되어서 선종이 지방 세력과 연결돼서 발전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오늘 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불교 집단이 종파화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화엄학파, 유식학파 이런 것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중대에는 불교 교단이 이렇게 종파, 섹트화 되지 않고 큰 사찰에서 다 같이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 종합적인 불교였다고 한다면, 하대에 가서 그런 화엄학파라든지 진표계 유식학파와 같이 어떤 그 특정 신앙만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신앙 활동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9세기 후반에 선종이 수용되면서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해집니다. 선종은 따로 선종 스님들만 모여서 신앙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해져서 그것이 이제 고려 건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고려 건국하게 되면 우리 당시 불교계는 크게 세 개의 종파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선종. 이 선종은 당시에 선적종이라고도 불렸고, 혹은 조계종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조계종이라고 지금의 현재 대한민국의 조계종하고는 이름은 같지만 꼭 성격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조계종이라고 하는 건, 조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중국 선종의 어떤 그 실질적 개창자라고 하는, 중국 선종은 누구에게서 시작됐다고 알고 계시나요? 그렇죠, 보리달마
그죠? 보리달마가 중국 선종의 시조라고 전합니다. 근데 보리달마는 고향이 어디죠? 인도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이 아니고. 물론 보리달마가 실제 존재한 사람이냐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설상에도 인도 분인데, 그 뒤로 중국에 와서 선의 흐름이 전하다가 아주 본격적으로 선이 등장하게 된 그 계기를 만든 사람은 중국 선종의 제6대 조사, 줄여서 보통 육조라고 하죠. 육조 해능이라고 하는 분인데, 해능이라고 하는 분이 활동한 곳이 바로 중국 남쪽에 지금의 광주죠. 광저우 지방에 있는 조계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능을 가리킬 때는 보통 조계해능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조계종이라고 하는 것은 해능의 가르침을 잇는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선종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나왔던 신라 하대에 나왔던 화엄학파, 이제 화엄종이라고도 하고, 이 사람들은 다른 이름으로는 현수종이라고도 불립니다. 아까 조계종 한 것처럼 현수도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그 중국 화엄종을 이론을 집대성한, 아까 화엄의 실질적 개창자는 아까 말씀드린 지엄이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중국에서 그 이론이 최종적으로 크게 완성된 것은 지엄의 제자, 즉 의상 스님과 동문, 그리고 동문 후배였던 법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법장 스님의 그 벼로가 현수였습니다. 당시 당나라 황제가 법장 스님에게 현수 대사라고 하는 칭호를 줬기 때문에 현수라고 일컬어져서 이건 그 법장의 이론을 계승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고요. 세 번째는 유식학파. 이거는 그 유식학을 하는 사람들이고, 유식학파 사람들의 실천이 이제 유가행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가종이라고도 불리고 법상종이라고도 불리고, 그다음에 자은종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자은도 또한 사람 이름입니다. 이 자은은 누군가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삼장법사, 누구죠? 현장. 삼장법사 현장이라고 하는 분이 인도에 유학하고 와서 중국의 어떤 완성된 유식학을 전했기 때문에 그 현장 스님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 뭐 이런 별칭으로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건국할 때에는 크게 이 세 가지 종파가 있었고, 사상 경향도 크게 세 가지로, 물론 이제 이들 이외에도 작은 종파들이 있었지만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에서 불교가 발전하고 특히 이런 종파 체제가 완성되는 데에는 국가의 불교 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고려는 국시, 나라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숭불 정책입니다. 왕건이 나라를 만들고 잘 아시는 훈효10조, 그러니까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10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첫 번째가 불교를 숭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건국한 건 부처님의 은혜니까, 부처님의 덕으로 됐으니까 불교를 숭상하라, 뭐 이런 내용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후에 고려가 망할 때까지도 고려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숭불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려가 멸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겉으로 드러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고려말 개혁파들이 여러 가지 주장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불교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교를 억압하려고 했는데 그에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 고려 왕실은 끝까지 거기에 저항했습니다. 불교를 억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의 건립한 정책이 숭불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숭불해야 된다. 끝까지 저항해서 그래서 그 권력을 쥐었던 그 개혁파들이 고려 왕실을 없앨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려 왕실을 없애야만 불교를 억압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 그래서 고려는 망할 때까지 숭불 정책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숭불 정책을 하는데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합니다만은, 고려 초기에 이제 여러 정치 세력들을 억압하고 왕권을 강화했던 광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국가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권력을 중앙 집권화 하는 과정에서 시행했던 것이 바로 과거제도,
과거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 과거 제도를 시행할 때 불교의 과거도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승과. 승과도 같이 시행했는데 이 승과라고 하는 것은 그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과거 시험을 보려면은 그 전공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일반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과거에서 유교 경전을 전공하는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명경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고 한편으로는 문장을 짓는 과거, 글을 잘 짓는 과거, 그거는 제술업 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밖에도 여러 가령 법률을 전공하는 과거는 법률의 율자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을 잘하는 사람도 과거를 통해 뽑았는데 그런 건 이제 그런 그 산학, 그러니까 계산과 관계된 것 또는 풍수지리를 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는 지리업. 그래서 이런 전공을 다 정해서 과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승과의 경우에도 전공을 정해서 과거를 치릅니다. 근데 그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봤던 그런 그 종파적인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치를 때 선종은 선종끼리, 그다음에 화엄종은 화엄종, 그다음에 유가종 혹은 법상종은 유가종끼리 치르는데 당시에 이제 그 과거는 무슨 업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업이라고 하는 건 전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엄종의 과거는 화엄업이라고 불렸고요. 유가종, 유식학파의 과거는 유가업, 선종은 이제 따로 그 업이란 말을 쓰지 않았지만 선업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 선종의 경우에는 이제 선종의 조사들의 그 가르침 이런 거를 주로 구두, 선은 문자로 하는 게 아니니까 구두 시험이었던 반면에 화엄종의 경우에는 화엄업은 철저하게 화엄경의 내용을 시험 봅니다. 그다음에 유가종의 경우에는 유가사지론이라고 하는 그 유식학의 이론을 정리한 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제 최근에 어떤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고려 시대의 그 불교 문헌 중에 가장 많이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이제 옛날 거니까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현재 남아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많이 전하는가 하면은 화엄경이 많이 전합니다. 그 다음에 유가사지론이 많이 전합니다. 유가론이라고 줄이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그동안 왜 이 책들이 특별히 많이 전하는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전하는 이런 고려 시대의 화엄경이나 유가론에 보게 되면 여기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일부 책들에 보게 되면 거기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토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토가 뭔지 아시죠? 거기에 무슨 조사라든지 어미 같은 거를 표현하는 그게 고려 시대 용어로는 구결이라고 하는 건데 구결은 굉장히 오랜 기간 잊혀져 있다가 19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구결을 통해서 그 우리말을 상당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문 텍스트에 우리말의 조사라든지 어미를 붙여서 읽었던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조선 시대에 나오는 그 우리말로 번역하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언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은 그 구결을 기초한 겁니다. 구결은 기호로 되어 있는데 그 기호를 한글로 훈민정음으로 바꾼 게 바로 언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구결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 국어학을 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왜 고려 시대에는 그 구결이 주로 화엄경하고 유가론에만 붙어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밖에 또 하나 붙어 있는 책이 무엇인가 하면 금광명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틀림없이 과거 공부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걸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의 승려로서 뭔가 출세하려면 반드시 승과를 통과해야 되고 승과는 종파별로 치르고 각 종파에 따라서 전공하는 즉 시험을 보는 책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조금 뒤 시기가 되면 1100년을 전후한 시기죠. 유명한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하는 분이 잘 알려진 것처럼 천태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를 개창합니다. 대각국사 의천은 원래는 화엄종에 속한 승려였습니다. 근데 대각국사 의천은 승과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원래 치러야 되는데 이따 나오겠습니다. 다 치러야 되는데 출세하려면 치르지 않았습니다. 왜 승과를 치르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왕자기 때문에 특혜를 받았습니다. 왕자가 아니라면 불교계에서 좀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승과를 치러야 되는데 본인은 승과를 치르지 않았는데 어쨌든 화엄종을 열심히 공부했던 분인데 중국에 유학 가서 화엄종도 공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종파로서 천태종을 발견하고 공부하고 천태종을 배워서 고려에 들어와서 네 번째 종파로 천태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던 거죠. 네 번째 종파를 만들면서 고려 불교가 4개 종파 체제, 4대 종파. 당시 용어로는 4대 업,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건 승과와 관계된 겁니다. 4대 업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그러면 천태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가? 사상은 자기가 배워서 왔습니다만은, 자 이제 천태종을 만들 때 천태종을 만드는 공식적인 건 뭐냐면 천태종 승과를 개최하는 겁니다. 천태종 승과를 개최했어요. 근데 그러면 문제는 천태종 승과에 응시하는 승려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천태종 승과에 응시할 거냐? 그때 이제 대학국사 의천이 기존의 승려들을 많이 설득을 하죠. 자, 여러분들 천태종으로 전향해서 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때 천태종으로 전환한 승려들은 전부 다 선종 승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종 승려들 중에 일부가 천태종으로 전환. 그래서 천태종 승과를 봐서 천태종의 승려로 됐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경우에는 천태종은 천태종으로도 불렸지만 넓게 보면 선종의 일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천태종 승려들은 뒤에 보게 될 그 승직 이런 것도 선종 승려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선종은 더 이상 이제 선종이라고 하면 천태종과 조계종이 있어서 헷갈리니까 선종이란 용어는 그 뒤에 잘 쓰이지 않고 조계종, 천태종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4대 종파가 조계종, 천태종, 화엄종, 유가종 이렇게 4개가 되죠. 그래서 천태종은 그러면 뭘 시험 쳤느냐? 천태종은 법화경에 기초한 종파입니다. 그래서 법화경, 그 다음에 중국의 천태종을 개창한 천태대사의 저술들이 주로 시험 텍스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조계업은 선사들의 어록에 기초한 선문답으로 시험 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밖에 군소 종파들이 있었지만 그 위상은 미미합니다. 지금 여기 제시한 거는 경상북도에 가게 되면 그 선봉사라고 하는 옛 절터가 있고 거기 남아 있는 그 천태 시조 대각국사 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태종의 개창을 알려주는 그런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승과는 엘리트 승려를 선발하는 승과입니다. 그 중국의 고대라든지 우리나라도 고대, 삼국시대라든지 신라 때에는 아무나 승려를 할 수 없었습니다. 승려를 하려면 반드시 국가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승려는 어떤 면세, 면역 이런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사람들을 승려로 만드는 거는 이거는 국가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아주 적은 수의 승려만을 용인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뭐 100명, 뭐 50명 이렇게 승려가 공식 승려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고려는 조금 다른 게 고려는 승려는 굉장히 쉽게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숭불 국가이기 때문에 불교를 숭상하니까 승려를 한다고 하는 것을 국가가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승려를 하면 안 되니까 가장 큰 제한은 승려로 출가하려면 그 집에 그래도 아들이 여러 명 있어야 된다. 외아들이 있는데 출가하면 물론 조선시대 관념으로도 안 되겠죠. 외아들이 출가하면 대가 끊긴다 건데 고려 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고려 때는 북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대는 걱정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한 사람 아들인데 출가하면 국가가 그 세금 걷고 하는데 곤란하니까 고려에서는 여러 차례 하기를 출가하려면 적어도 아들 셋이 있어야 된다. 아들 셋이 있으면 하나쯤은 출가할 수 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또 보면 꼭 그 원칙이 잘 지켜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면 기록에 보게 되면 그 어느 집안에 아들이 둘, 셋 출가한 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따지면 그러면 둘 출가하려면 아들이 6, 셋 출가하려면 9 있어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마 셋만 넘으면 나머지는 출가할 수 있다 이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승려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자유롭게 출가할 수 있기 때문에 승려의 수는 몇만 이상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 승려들 중에서 실제 불교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승려들을 선발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 엘리트 승려들을 선발해야 됐고, 그것이 바로 승과의 필요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과는 종파별로 실시해서 승과에 합격한 승려들은 법계와 승직을 받습니다. 법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일반인들이 과거를 치러서 관료가 되면 관료들이 그 관계를 받거든요. 뭐 요즘 같으면 공무원 시험을 치르면은 그 공무원도 뭔가 등급이 있죠. 무슨 급 무슨 뭐 겉으로는 뭐 9급, 8급, 7급 뭐 이래서 1급까지 올라가고 또 거기에 뭐 붙는 게 있잖아요. 뭐 서기관급, 뭐 이사관급, 뭐 무슨 급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고려시대 관료들도 있었는데 승려들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의 법계에 맞는 승직, 이 승직이라고 하는 건 주로 사찰의 주지입니다. 근데 사찰의 규모에 따라서 작은 사찰의 주지는 아마 급이 있겠죠. 어느 급. 좀 큰 사찰은 어느 급, 이런 급에 따라서 주지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과거를 치르고 관이, 문상계와 관직을 받는 관료들과 동질적인 존재였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건 아마 이번 대고래전에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성광사에 있는 그 해심이라고 하는 스님에게 국가에서 그 대선사라고 하는 법계를 내려줄 때에 내려줬던 임명장 같은 겁니다. 사령장. 당시 그 교서 관고인데요. 이거는 이제 전체 모습을 제일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쭉 펼치면 이게 길이가 한 5m쯤 됩니다. 이 앞부분이 일부 좀 결락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비단으로 만들었고요. 비단을 이런 색깔이 다른 건 비단이 지금 여러 장을 이어 붙여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비단으로 만든 그 어떤 임명장인데, 이거는 고려 시대에 고위 관료들에게 준 임명장 중에 유일하게 실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 관료들에게 준 것은 남아 있지 않고 스님에게 준 것만 남아 있죠. 그렇지만 형태나 형식은 똑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의 것이, 이거는 누구에게 줬는가 하면 일반 관료 같으면 재상에게 주는 겁니다. 최고 관료에게 주는 거고, 그 급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죠. 근데 스님들에게도 똑같이 한 겁니다. 그 가장 높은 법계의 사람은 재상과 동급의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과의 절차는, 승과는 먼저 종파 혹은 산문별로 1차 시험, 예비 시험을 치르고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교종과 선종, 즉 아까 천태종과 조계종이 선종이고 화엄종과 유가종이, 유식종이 교종이 되겠습니다. 교종과 선종으로 구분해서 2차 시험, 이게 본 시험입니다. 이걸 이제 선불장이라고도 하고 대선이라고도 합니다. 승과는 예부에서 주관을 했고, 일반 과거도 똑같습니다. 일반 과거도 예부에서 주관을 했고, 법계와 승직 등은 그걸 그 승려들의 인사를 관장하는 승록사라고 하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관장에서 인사고과를 해서 승진도 시키고 사찰 주지 임명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오늘날 종파 그러면 지금도 우리 종파가 있잖아요. 가령 불교에도 조계종, 무슨 뭐 태고종, 천태종 있으면 지금은 종파가 종파별로 자체적인 행정기구, 가령 조계종 같으면 조계종 총무원, 조계종의 제일 힘센 게 총무원이고, 총무원장이 제일 힘이 센 것 같아요. 총무원장 할 걸 둘러싸고 늘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그런 행정기구나 조직이 있는데, 고려에는 종파별 행정기구나 조직은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거는 승록사, 국가에서 다 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자기가 어느 승과를 치르는가에 따라서 자기 소속 종파가 있지만 그 행정은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승과 합격자에게 주어지는 법계는, 교종의 경우에는 아까 대선, 본시험에 합격하면 대덕이 되고, 뭔가 역량을 발휘해서 승진하면 대사,
중대사, 삼중대사, 수좌, 승통. 승통이 가장 높은 승계, 법계입니다. 선종의 경우에는 대덕, 대사, 중대사, 삼중대사는 똑같고요. 상위만 선사, 대선사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해심 스님에게 내려준 그건 해심 스님이 대선사가 됐을 때 내려준 겁니다. 그리고 1차 시험 합격자는 입선, 요즘도 많이 쓰죠. 백일장 같은데 입선, 이때부터 쓰였어요. 1차 시험 합격자는 입선 혹은 명공 뭐 이런 칭호로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실 출신 승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과 없이 고위법계를, 가령 의천 같은 경우에 왕자죠. 출가하고 나서 열흘 만에 법계를 받습니다. 어느 정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예? 예? 말씀 안 하시는데 열흘 만에 수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승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자니까 그렇죠. 상당히 무리한, 그러나 뭐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왕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고려 시대에는 왕자들이 승려가 된 사례가 많습니다. 아마도 왕자가 여럿 있다 보면 나중에 왕이 되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통 한 넷째 아들부터는 대체로 출가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왕이 한 사람만 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찍 죽으면 동생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넷째, 다섯째들은 이제 출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고, 또 이건 이제 정식 왕비 소생의 경우고, 후궁 소생의 경우는 후궁 소생의 아들은 이건 100% 출가해야 됩니다. 이건 정치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출가하는데, 자, 그러면 이 후궁 소생의 아들은 무슨 법계를 받았을까요? 물론 그 사람들도 승과는 치르지 않습니다. 승과는 치르지 않고 일반적으로 자료에 보면 대부분 삼중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니까 같은 왕의 아들이라도 정식 왕비 소생하고 후궁 소생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건 고려시대 그 승려 비의 뒷면 모습인데, 여기도 보면 승려들을 이름을 적을 때 여기 제일 앞에 이건 선종입니다. 대선사 아무개, 그다음에 선사 아무개, 쭉 선사들이 나오고, 삼중대사 아무개, 여기 아래는 없습니다. 뒤로 가면 뭐 중대사 아무개, 그 아래 뭐 대사, 이런 식으로 당시 엘리트 승려들은 그런 승계, 법계가 자신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찰은 종파가 정해져서 해당 종파의 법계를 가진 승려가 주지로 부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찰의 등급에 따라서 큰 사찰은 높은 법계, 작은 사찰은 낮은 법계. 그러나 어쨌든 최소한 현재 확인되는 거는 어느 정도 사찰에 주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중대사 이상은 돼야 됐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그 사찰 내부의 일부 공간 같으면 이제 대사도 하지만 독립된 사찰은 대체로 중대사 이상이 주지를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실이나 외척 가문 출신은 지방 사찰 주지로 임명돼도 가지 않고 그냥 수도에, 그러니까 자기 원래 고향 수도의 대사찰에 머무르면서 형식적 주지 역할을 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까 의천 같은 경우에 때때로 지방 사찰 주지 임명 받거든요. 지방의 큰 사찰. 그런데 보통은 안 갑니다. 안 가다가 어떤 특정한 사정이 생기면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직권기 이후가 되면 자격이 없는 승려가, 이 자격이 없다는 건 바로 승과를 제대로 패스하지 못한 승려들 중에도 무인직권기 이후에 가면 사회가 혼란되니까 법계를 받아서, 이건 불법적인 거죠. 법계를 받아서 주지로 부임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문제가 되죠. 삼국유사에 보면 이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경주의 어느 사찰에 주지가 부임되었는데 그 주지가 글을 못 읽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상당히 이건 부정이죠. 부정이지만 물론 삼국유사에서는 그 이제 좀 신비적인 것과 관계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방관이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얘는 무능력자니까 쫓아내려고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뭐냐면 이제 기도문을 써가지고 읽어봐라. 이러면 탄로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열심히 관음보살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딱 하는데 테스트를 하려고 지방관이 기도문을 거꾸로 해서 줬어요. 근데 그대로 받아가지고 줄줄줄줄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관이 분명히 이 사람이 글을 모르는 건 확인됐죠. 거꾸로 줘도 구분을 못하니까. 그렇지만 읽는 것은 이거는 관음보살이 도와준 거니까 넘어가자 뭐 이랬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 좋은 미담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그 시대에 이렇게 무자격자들이 갔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지가 실제 사찰 행정을 했다기보다는 주지는 상징적인 거고요. 실제 사찰 내부에 마치 오늘날 사찰의 종무소처럼 사찰 행정을 하는 삼강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마치 옛날 지방에 가면 뭐 육방 이런 것들이 뭐 이방, 호방 이런 것처럼 사찰 내에도 그런 조직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운영을 했고, 이 삼강을 맡은 스님들은 이 법계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 승려들이 하고, 법계가 있는 분들은 주지로 가서 좀 위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찰의 종파가 때때로는 시기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경남 함양의 영원사인데 지금은 아주 작은 사찰인데 고려 때는 큰 사찰이었던 것 같은데, 이 종파를 어느 종파, 근데 이 종파를 아는 건 뭐냐면 결국 주지가 어느 종파 승려가 가느냐입니다. 근데 때때로 조계종과 천태종이, 그러니까 원래 선종 사찰은 맞는데 그 선종 내부가 조계종과 천태종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누가 주지를 가느냐 놓고 갈등이 여러 번 있었고, 불국사도 재밌는데 유명한 불국사입니다만, 불국사도 고려 시대에 보면 어떨 때는 화엄종 스님이 주지로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유가종 스님이 가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아직 학계에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는 게, 그런 사례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승려들의 종파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출가할 때 자기 스승의 종파를 따라서 종파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행하다 보면 원래 이분에게 출가했지만 다른 분을 따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종파가 바뀝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이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자기가 소속된 종파와 다른 종파 승려의 문화에 가서 공부하고 스승으로 받드는 사례도 보이는데, 그래도 자기 소속 종파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나는 원래 이 종파인데 단지 이분이 훌륭하니까 배운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다 이제 어쨌든 승과를 치르는 분들의 경우고, 승과를 치르지 않는 일반 승려들도 그런 종파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앞으로 좀 더 연구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이제 고승들의 지금 얘기한 승과를 치르고 주지를 했던 좀 엘리트 승려들의 행적을 한번 추상적으로 그분들의 탑배에 의해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통 15살 전후에 출가합니다. 굉장히 일찍 출가하죠. 15살 전후에 출가해서 한 1, 2년 수학한 다음에 구족계를 받습니다. 이게 정식 승려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원래 구족계는 20살이 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15살 때 출가해서 1, 2년 해봤자 16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데, 이건 사실은 원칙에서 어긋나는데 고려시대가 조금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하고 보통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빠르면 20대 아니면 30대에 승과에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한 17, 18에 승려가 돼서도 10년 이상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렵죠. 요즘 고등고시 보는 거랑 비슷합니다. 해서 승과에 합격하면 대덕을 받고, 그 후에 법계가 올라가면서 지방사찰 주지를 거쳐서 점차 큰 사찰, 가장 큰 사찰은 개경에 있는 왕실 사찰들입니다. 이 화엄종에는 흥왕사, 홍원사, 귀법사, 유가종의 현화사, 순교사, 조계종의 광명사, 귀산사, 일월사, 천태종의 국청사, 천수사, 이런 사찰들이 있었는데, 이 사찰들은 거의 다 국왕이 자기 원찰로 만든 것이고, 대체로 이 사찰은 적어도 1000명, 많으면 2000명 이상의 승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찰들이 개경에는 뭐 몇십 개가 있었으니까 개경에는 승려가 최하 몇만 명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그런 거죠. 그래서 명성이 높아지면 왕실에 초청돼 설법을 하고,
내재소건이나 봉은사, 이게 가장 급이 높은 사찰입니다. 여기에서 왕사나 국사로 책봉되고 나이 들어 노년에 은퇴하면 지방의 사찰을 하산소로 인정받아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 가서 노년을 보냅니다. 그러다 돌아가시면 하산소 아니면 그 문도들의 사찰에 부도나 탑비가 건립되는데, 탑비는 아무나 건립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왕사나 국사로 책봉되거나 살았을 때, 아니면 돌아가신 다음에 왕사나 국사로 추증된 승려에 한해서 국왕의 허락을 받아서 탑비가 건립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려시대 승려의 탑비가 있다면 아무나 한 건 아닌 거죠. 당대 최고의 존경을 받았던 분들이고, 그 탑비가 건립된 사찰은 해당 스님의 문도들이 주지를 맡는, 그러니까 특별하게 아무나 주지를 맡는 게 아니라 그 제자, 어떤 특권을 인정하는 거죠. 여기는 그 스님들의 제자들이 일정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고려 후기 간화선의 수용과 발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원래 오늘 제가 주 강의 주제를 이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배포되어 있는 그 교재 내용은 그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아까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은 그 나누어 드린 그 교재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나눠 드린 거를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 불교 사상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결국 고려 후기에 가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고려의 불교 사상, 그리고 그것이 현재까지는 이어지는 고려의 불교 사상은 바로 간화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간화선이 어떻게 들어와서 발전하고 자리 잡아 갔는가 하는 것을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신라 하대에 들어와 있었고, 고려시대에도 선종이라고 하는 걸 형성해서 승과도 치르고 발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종이 이제 조금씩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건 첫 번째 고려 중기의 화두선, 간화선의 수용입니다. 11세기 말에 북송에 유학했던 해조국사 담진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동안 역사책엔 잘 안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그 중국 측 자료를 통해서 조금씩 그 면모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복원을 해보니까 이분이 중국에 유학 갈 때에 그 같은 배에 누가 타고 갔는가 하면은 대각국사 의천이 타고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각국사 의천이 언제 어떻게 갔다는 건 여러 기록에 나오고 잘 알려져 있는 건데, 사실은 그 같은 그 배는 물론 공식 그런 사절 배는 아닙니다. 당시 고려하고 송나라는 외교 관계가 없었습니다. 당시 고려는 북쪽에 거란, 요나라하고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고, 송하고는 외교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대각국사 의천이 여러 차례 송나라 유학을 가고 싶어 했지만 번번이 정부에 의해서 금지됐습니다. 그건 안 된다.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의천이 밀항을 했죠. 당시 고려하고 송나라 사이에는 공식적인 통로는 없고 상인들에 의한 간접적인 통로만 있었습니다. 그 상인들은 중국 상인, 송나라 상인들인데, 그 송나라 상인의 배를 타고 의천이 밀항을, 그러니까 말은 밀항이지만 뭐 지금 생각하는 밀항처럼 그렇게 위험하거나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비공식적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왕실 모르게 의천이 가죠. 의천이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배에 사실은 이 담진이라는 분도 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담진은 쌍계사 스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중국에 가서, 그래서 의천 스님도 당시 중국에 가서 중국의 새로운 불교들을 많이 수용하고 들어왔는데, 이 담진이라는 분도 당시 중국에서 새로운 선종의 경향을 수용해 들어옵니다. 그 경향이 뭔가 하면 바로 화두선 혹은 문자선입니다. 당시 북송에서는 그 선사와 사대부들이 교유하면서 화두, 공안,
이런 그 화두라고 하는 건 원래는 화두나 공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원래는 어떤 선승들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 선승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 인연이 됐던 어떤 그 선문답과 관계되는 말이 화두나 공안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당시 사대부들 지식인들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또 그 화두나 공안에 대해서 해설하는 책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게 문자선이고 또 당시에 그런 선승과 사대부들이 교유하면서 서로 시를 많이 주고받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해조국사 담진도 수용해서 고려에 들어왔고 당시 고려에서는 선승들뿐만 아니라 당시 제일 문벌 가문 출신이었던 이자현 같은 거사들 제가 신자들도 그런 걸 수용하면서 즉 선승과 제가 지식인들이 서로 그런 시라든지 또는 화두와 관계되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선수행을 하는 그런 것이 유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춘천의 청평사입니다. 가보신 분들도 청평사 요즘 하도 많이 바뀌어서 혹시 또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왜 했냐면 바로 이 청평사는 이자현이라고 하는 분이 수행했던 곳입니다. 이 청평사의 원래 사찰은 보현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이자현이라는 분은 얘기 드린 것처럼 당시 최고 문벌 가문인데 그 아버지가 지방관으로 갔을 때 여기 작은 암자를 만들었던 곳인데 이자현은 과거에 합격하고 높은 벼슬을 하다가 그걸 그만두고 여기에 은거에 숨어 살았습니다. 여기에 숨어 살면서 더 이상 도시에 안 나온 그런 건데 이런 선승들과 교류하면서 제가자의 입장이었지만 선수행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천 스님에 의해서 그 담진하고 의천이 같은 시기에 중국에 갔다가 비슷한 시기에 돌아오는데 의천 스님이 돌아와서 새롭게 천태종이라는 걸 개창하고 천태종의 선종 승려들을 전향시켜 가지고 하니까 기존의 선종은 천태종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라이벌 의식, 대항 의식 같은 게 있었고 그럴 때 자기 정체성을 강화할 때에 바로 이때 수용됐던 그런 문자선, 화두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간화선이 더 발전되는 것은 무인집권기에 아까 말씀드린 무인집권기엔 여러 가지 부정한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고 그것이 불교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불교계의 정화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청정한 수행을 내세워서 이제 그 수행을 주도해간 분이 진울이라고 하는 분이죠. 진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진울이 여러 선수행법을 기존의 수행법을 가지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수용한 것이 대종고라고 하는 남송, 이때는 남송 시대입니다. 남송의 대종고 스님의 간화선 사상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종고 스님의 간화선 사상을 자기의 수행법으로 제시를 제자들에게 하죠. 그래서 지은 책이 간화결의론 또는 이제 법집 별행록 저료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종고라고 하는 분의 간화선은 아까 앞에 그 담진 스님이 수용한 북송대의 화두선, 간화선하고는 성격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담진 스님이 수용한 북송대 간화선이나 화두선은 아까 문자선이라고 했지만 바로 그런 문자, 시라든지 공안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공안에 대한 해설 예를 들어 유명한 화두에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이른바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화두나 공안이죠. 또는 뭐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라든지 뭐 이런 그 선문답 답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선사들은 그 말을 참고를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문자선에서 그 아까 담진 스님의 그 간화선 화두선에서는 그 공안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해설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나중에는 공안 해설집이 아주 두꺼운 해설집들이 나오고 하게 됩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대종고 스님은 그런 거는 진정한 의미의 화두 참구가 아니다. 그건 그냥 문자 놀이다, 언어 놀이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진정한 화두 참구는 모든 생각을 끊어버린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 단어 자체에만 집중할 때에 진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간화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울 스님이 수용한 간화선은 바로 그러한 대종고 스님의 간화선, 그 앞시기하고는 다른 거죠. 그리고 진울 스님의 후계자였던 해심, 아까 나왔죠. 그 대선사를 받았던 분입니다. 해심 스님도 바로 그런 화두선과 간화선을 적극 수용해서 그런 화두와 관계된 책을, 그런 내용들을 아까 어떻게 보면 공안 해설집을 모아놓은 게 선문염송집이고, 또 대종고 계통의 철저한 화두참과 관계된 글이 구자무불성화 간병론이니까 해심 스님은 두 가지 입장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북송대의 그런 문자선적인 경향도 계승하면서 대종고 스님의 그런 간화선도 있고, 그래서 이 진울 스님 계통의 그 수선사결사에서는 여러 수행법을 선수행법을 수행하면서 간화선도 수행하고, 특히 시간이 갈수록 간화선도 중시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대종고 스님 같은 그런 철저한 화두 참구만을 중시하진 않았습니다. 아까 해심 스님의 저술에도 있는 것처럼 북송대 그런 문자선적인 그런 화두선도 중시하고, 또는 화두선이 아닌 다른 선수행법도 중시한, 그래서 상당히 종합적인 선수행법이 그 진울 스님이나 그 후계자들의 사상 경향이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다가 원의 지배를 받는 원 간섭기에 들어가면 간화선의 내용이 조금 다시 달라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 원 지배기에 대한 강의들 들으셨죠? 예, 그 강의랑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의 지배를 받을 때 고려는 고려의 국왕이 원나라 황제의 부마가 됐죠. 그래서 부마국으로 자리 잡으면서 원나라의 실질적으로 한 지역이 됩니다. 고려라고 하는 것이 독립국이라기보다 한 지역이 되고, 그러니까 자연히 원나라 불교계하고 활발하게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전과 달리 아주 활발하게 교류하고, 특히 불교계에서 보게 되면 아까 진울 스님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수선결사의 승려들이 중국 강남 지방의 간화선사들과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담진이나 진울 스님의 간화선 수용이 상당히 간접적인 성격이었다면은, 이때부터는 수선사 승려들이 중국 강남 지방에 직접 건너가 가지고 그 간화선사들과 교류하면서 직접적으로 그 간화선을 수행하게 되는데, 특히 거기 하나의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1297년에 충렬왕 일행이, 그 원래 충렬왕이 원나라 황제를 만나러 공주와 함께 원나라 수도에 갔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왕은 아마 육로로 왔던 것 같은데, 그 일행 중에 일부가 백길로 항주 남쪽으로 가서 일부러 항주까지 갑니다. 항주 간 이유는 일부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항주 지역에 유명한 간화선사 몽산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성을 듣고서 일부러 몽산덕이를 만나기 위해서 당시 왕실의 공주라든지 또는 그 고위 재상들, 이런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항주까지 가가지고 몽산덕이를 방문합니다. 1297년이니까 몽산덕이는 이제 60대 때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몽산덕이가 충렬왕을 위해서 특별히 법어를 줬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책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던 거고, 이 책은 몽산덕이의 법어를 모아놓은 건데 중국의 국가박물관에 유일하게 소장되어 있는 겁니다. 최근에 알려진 건데,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고려국 이건 고려국 전라도 수선사 료암 명장로에서 이제 그 사람의 부탁으로 부마인 고려국왕을 위한 설법이다 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충렬왕을 위한 설법. 근데 여기 이 자료에 있듯이 그 중간에 매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고려국 전라도 수선사의 승려입니다. 그러니까 수선사의 승려들이 원 간섭기에 항주에 가서 간화선사들과 교류하다가 수선사 승려들을 통해서 고려의 지배층 왕실까지 중국의 간화선사들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충렬왕과 그 연결이 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몽산덕이가 고려 불교계에서 대단한 존경을 받게 됩니다. 또 왕실하고도 연결되고, 그래서 고려에서 몽산덕이를 초청합니다. 고려에 와서 설법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몽산덕이가 노년이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누가 오냐면 그 제자인 철산소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옵니다. 충렬왕 때. 근데 이 사람이 왔을 때 고려 불교계가 큰 난리가 납니다. 이 사람을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받들어 가지고 먼저 왕실에서 설법을 하고 그 다음에도 여러 큰 사찰이라든지 귀족들이 초청해 가지고 설법을 하고 그 다음에 개경에서만 한 게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설법을 합니다. 해인사에도 가서 했고 큰 절들에 가서 하고 당시의 재상 중에 이 사람의 설법을 듣고 감동해 가지고 머리를 깎고 출가한 사람도 출가하려고 해서 실제로 한 사람도 있었고 또 재상의 어머니가 실제로 머리를 깎고 비구니로 출가하기도 하고 아주 당시 고려 사회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몽산덕이의 저술들이 고려에서 다수 간행되고 불교계의 주요한 사상적 흐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그런데 몽산덕이는 아까 나왔던 대종고 스님의 그런 철저한 화두 참고를 강조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분이 강조했던 것은 여러 화두 중에서도 화두는 원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화두는 괜히 여러 생각만 일으킨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가장 단순하면서 직접적인 화두, 그게 바로 무자 화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자 화두는 그런 스토리가 있죠. 원래 중국의 조주 스님에게 제자들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조주 스님이 무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 없다. 근데 이제 그 무가 뭐냐? 그게 하나의 공안이었는데 후대에 그 무라고 하는 것의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공안집에서 그 무는 이러이러한 맥락에서 무라고 한 것이다. 뭐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랬는데 그걸 대종고 스님이 비판을 하죠. 그런 생각은 다 틀렸다. 그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어떤 생각, 그걸 그 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든 그거는 다 틀린 거다. 그거는 화두를 참고하는 게 아니다. 화두 참고할 때는 그런 일체의 생각이나 판단을 다 버리고 그냥 무라고 하는 글자 자체에만 집중해라. 그러다 보면 깨달음이 온다. 이것이 이제 대종고 스님의 이야기였는데 그걸 계승해서 이 몽산덕이 스님도 다른 화두 다 필요 없고 바로 그 무자 화두에만 참고를 해라. 그러다 보면 깨달음이 온다. 그래서 오로지 무자 화두만 참고해라. 그리고 깨달은 다음에는 문제는 자기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이 되면 당시 계시는 본분종사, 당시 뭐 사람들의 명성이 있는 진짜 스님을 찾아가서 그 스님에게 인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그 몽산덕이의 여러 설법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계속 여러 설법마다 무자화두를 참고하고 참고해서 깨달으면 본분종사를 찾아가서 인가를 받아서 네가 정말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인가를 받아봐라, 이런 내용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몽산덕이 스님의 그 법어들, 이게 고려 말 이후에 대단히 많이 유행했고 조선 시대에도 널리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지금 언해도 됐죠. 훈민정음으로 언해 조선시대 한 겁니다. 그런 책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몽산덕이 사상의 영향으로 이때부터 중국에 유학해가지고 간화선사에게 참고하고 인가를 받는 풍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려 승려가 나름대로 화두 참고를 하고 좀 깨달았다 싶으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의 간화선사에게 내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 특히 간화선이 더 발전되는 계기, 간화선 자체가 점점 고려 불교계에 널리 퍼지고 있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계기는 공민왕대에 찾아옵니다. 공민왕 잘 아시죠? 예, 여기 이 그림이 이제 공민왕 부부의 초상화라고 전합니다. 공민왕이고 부인은 누구죠? 예, 부인은 원나라 공주입니다. 원나라 공주인데 이 아래는 공민왕의 무덤이죠. 개경에 있습니다. 개경에 있는데 이 공민왕의 무덤은 사실은 이 무덤 자체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공민왕의 무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예, 공민왕 본인이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무덤을 자기가 만들기 쉽지 않은데 공민왕은 공민왕 본인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있었죠. 뭐냐면
결국 이건 부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먼저 죽었거든요. 그래서 부인의 능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부인의 능을 만들면서 자기 능도 만들었는데, 이 공민왕의 능은 그 전까지의 고려시대 왕능하고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능이 고려적인 왕능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공민왕 때부터는 조선시대적 왕릉입니다. 형태가 달라. 특히 이제 여기 사진은 잘 안 나옵니다. 앞에 이런 여러 무인상이라든지 또는 그 보호하는 동물들을 돌로 만들잖아요. 그 조선 왕릉에 가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이 공민 왕릉에서부터 나타나는. 그래서 공민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고려의 국왕이지만 사실은 공민왕이 크게 사회개혁을 하려고 했고요. 그 이후에 고려의 이른바 개혁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민왕의 개혁 정책을 계승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승하는 과정에서 여러 입장 차이가 있어서 온건파, 급진파 이런 차이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들은 공민왕의 정책을 계승한다 하는 것이 명분이었고, 사실은 그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 시스템도 공민왕의 개혁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조선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공민왕에서 시작됐죠. 그리고 공민왕은 바로 그것이 공민왕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반원 정책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공민왕은 즉위 후에 원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지난주 강의에도 이야기가 됐을 것 같은데요. 고려가 원의 지배를 받고, 즉 그 시기에는 원이라고 하는 세계 국가의 일부로서 고려가 작용하고 있었는데, 마침 공민왕 때에는 원이 쇠퇴해서 원이 점점 해체되어가는, 그런 해체되기 시작하는 단계. 근데 공민왕이 일찍 그런 걸 파악하고 고려를 원으로부터 독립해서 별도의 국가, 별도의 사회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그럴 때 새로운 사회 시스템들을 이제 설계를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런 배경에는 한편으로는 공민왕은 고려 원간석기 국왕 중에 좀 독특한 그 위상이 있습니다. 어떤 위상인가 하면 공민왕은 어머니가 고려 원나라의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고려는 원칙적으로 고려 국왕은 원나라 황제 부마, 그러니까 공주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나온 아들 왕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겁니다. 근데 고려 이 시기에는 왕위를 결정하는 권한이 고려 국왕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고려의 국왕을 결정하는 것은 원나라 황실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왕자들 중에 원나라 황실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공민왕은 그런 어떤 태생적인 불리함이 있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태생적인 불리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왕위 계승 경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계속 원래는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될 수 없었는데, 그 앞에 그 직전 왕들이 여러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 너무나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도 좀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공민왕이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죠. 근데 공민왕은 즉위하면서부터 원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에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원나라와 연결된 권문 세력, 보통 부원 세력이죠. 부원 세력들을 배제하면서 그 권문들이 주도하던 어떤 사회 체제를 바꾸는데, 불교계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려의 불교계도 아까 승과나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결국 승과를 치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부분 유력한 가문의 출신들입니다. 관료 가문의 출신들이 출가해서 승과를 치러서 고위 법계를 받고 큰 사찰에 주지를 하고 왕사나 국사를 하고 불교계를 주도합니다. 물론 그런 것을 개혁하려는 시도가 아까 봤던 진울 스님의 수성결사나 이런 것들이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무인집권기에. 그렇지만은 원 간섭기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권력을 장악하는 권문들이 그 수선결사까지도 장악을 합니다. 결국 그 권문 출신이 결사에 들어가서 결사를 그들이 다시 주도하기 때문에 원간섭기 불교계에는 권문 세력, 권문 집안의 자제들이 고위 그
승직을 주도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민왕 입장에서는 그런 반원개혁, 부원 세력을 배제하려고 시도할 때에 불교계도 개혁의 그런 대상이 됐습니다. 불교계도 어떻게 하면 권문 세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주된 과제였고, 그래서 기존 불교계에 연결되지 않은, 즉 권문 세력 출신이 아닌 또는 권문들과 관계가 약한 그런 사람들을 불교계의 리더로 등장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바로 원나라에 유학했던 간화선사들에 주목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나라에 유학 가서 간화선을 수학하고 오는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는 사실은 고려 국내에서는 그다지 그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권문 출신이 아니고, 그래서 고려에서는 고려 불교계의 그 각 종파에서 종파를 주도할 수 없는 사람들 중에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중국에 가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가 공민왕은 원나라에서 특히 인가를 받고 들어온 간화선사들을 중용했는데, 특히 공민왕이 주목했던 사람이 당시 불교계에서 비주류 위치에 있지만 실력이 있던 태고보우하고 나홍해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중국에 유학해서 국내에서 나름대로 선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이 위에는 그 태고보우 스님의 초상합니다만, 태고보우 스님이 맞죠? 태고보우 스님이 그 북한산에서 선수행을 하고 스스로 깨달아서 태고함가라고 하는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시를 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중국에 가서 중국의 유명한 간화선사에게 그 시를 보여줬더니 중국의 간화선사가 깨달았다라고 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보우 스님은 그 중국에서 명성을 날려서 중국 원나라의 수도에서 황실의 초청을 받아서 설법을 하기도 하고 그 큰 사찰에 주지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고려로 들어왔는데, 그러나 고려 불교계에서는 이 사람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려 불교, 기존 불교계의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에 들어와서는 주로 자기 집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자기 고향, 이 고향이 양평입니다. 양평에 설악면 있는 쪽인데 그쪽에 가서 하거나 작은 암자에서 지내고, 제자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민왕이 왕이 돼서 귀국하자마자 첫 번째로 태고보우를 왕사로 책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나라에 있을 때부터 이 사람의 명성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귀국하면서 중용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바로 나홍해근. 이분은 나이는 태고보우에 비해서 한참 어립니다만 역시 국내에서 간화선 수행을 하고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어서 중국에 가서 강남에서 또 강남의 유명한 간화선사에게 인가를 받고 돌아와서, 이분은 주로 치악산 쪽에서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을 태고보우 스님은 왕사로 책봉하고, 나홍 스님은 해주에 유명한 사찰에, 그 왕실 관련 사찰에 공민왕이 주지로 임명해서 보냅니다. 그때 이제 이 두 분이 뭐 다 자기들은 그런 걸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가게 하고 그분들이 주도하게 하고, 또 특히 이제 이분들의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 태고보우 스님에게 여러 종파의 선종만이 아니라 각 종파의 승려들의 인사권을 줍니다. 공민왕이 그 원용부라고 하는 부를 만들어서 특별한 위상을 하고 그 승려들의 인사권을 당신 담당하시오 했습니다. 그랬더니 태고보우는 또 거기에 반응해서 공민왕에게 뭘 건의하냐면, 불교계를 통합해야겠다. 불교계가 지금 우리 너무 나눠졌는데 하나로 통합합시다. 근데 이 통합하자는 건 사실은 국가가 왕실이 보다 직접적인 통제를 하려는 그런 의도와 관계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어떤 그런 건의를 하고, 또 정치적인 건의도 합니다. 뭐냐면 한양천도를 이때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양천도가 조선에 와서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공민왕 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의 체제라고 하는 건 상당 부분은 공민왕 때 밑그림이
그려졌던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지지만, 근데 이것도 사실은 공민왕의 입장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양으로 가자. 아마 권문 세력들과 좀 거리가 있는 권문 세력들의 근거지를 떠나려는 그런 의도였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보우 스님이고 나홍 스님인 것 같아요. 그분들의 부도. 그러니까 공민왕대의 간화선이 이렇게 국왕에 의해서 중시되니까 그런 가운데 선종 승려들, 그동안 간화선, 물론 간화선이 많이 퍼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승려들이 간화선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국왕에 의해서 간화선사들이 절대적으로 우대받는 조건이 만들어지니까 선종 승려들이 적극적으로 간화선을 하고, 뿐만 아니라 선종에 속하지 않던 승려들, 그러니까 교종 승려들 중에서도 간화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승려들은 뒤늦게 간화선사의 인가를 받으러 중국 강남 지방에 유학 가는 모습도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민왕의 후원을 받아서 불교계의 어떤 리더로 나타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백운경환이라고. 백운경환은 들어보셨죠? 여기 이게 뭐죠? 직지심체유절이죠. 네, 직지심체유절은 바로 백운경환이 편집한 책입니다. 편찬한 책이요. 그거는 또 간화선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역대 선사들의 화두를 모은 게 바로 직지심체유절입니다. 간화선의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백운경환은 간화선사인데, 그래서 후대에는 아까 나온 태고보우, 나홍익은, 백운경환 세 분을 합쳐서 고려말 3대 간화선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백운경환 스님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행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행적이 다 50대 이후의 행적만 알려져 있고 그 앞의 행적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자료들이 나타나면서 뜻밖의 사실들이 알려졌습니다. 뭐냐면 이 자료는 지금 큰 자료 중 일부만 지금 사진 찍은 건데, 전체 길이가 10m가 넘는 그런 그 발원문입니다. 이건 그 충청도 청양의 장국사의 아미타불상에서 나온 비단으로 된 발원문인데요. 길이가 10m가량 되는. 근데 앞에는 발원문을 쓰고 뒤에는 이 발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아주 빼곡하게 뭐 10m에 적혀 있습니다. 앞뒤에 적혀 있고, 다 세보니까 뭐 1,000 몇백 명 했다고 하나. 아마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참여한 그런 발원. 이거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성도 많이 있고요. 여성들이 이제 발언에 참여하면서 자기 이름도 적고, 재밌는 건 여기에 도장이 많이 찍혀 있는데, 고려시대 도장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그 도장은 전부 여성들이 찍은 겁니다. 좀 특이하죠. 처음에는 도장 당연히 남자가 찍었을 거로 생각되는데 남성들은 여기에 다 사인을 했습니다. 당시 수결이라고 하죠. 사인을 하고, 여성들은 도장으로 자기 그걸 표현했는데, 그 여기도 지금 도장이 나오는데 이 도장은 여성의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발원문이 쭉 있는데, 발원문을 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친전사 백운. 저게 약간 그림처럼 돼 있죠. 구름처럼 실제로. 그다음에 이게 그분의 사인입니다. 상당히 멋쟁이인 것 같은데, 이 백운. 근데 고려사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이것과 비슷한 시기에 나라에 가뭄이 들어서 유명한 기도승을 모셔다가 기후 법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선발된 사람이 역시 백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이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분은 원래는 본래 대중교화하고 기도승으로서 명성이 높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민왕 즉위 직후에 50대의 나이로, 많죠. 유학하기는 많은 나이인데 50대에 중국의 강남 지방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바로 태고보우, 아까 나온 태고보우가 인가를 받았던 당시 중국에서 유명했던 서곡천공이라는 분의 문화에 들어가서 수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우연이라기보다는 전후관계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즉 당시 태고보우가 공민왕의 왕사가 돼서 불교계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분이 바로 태고보우 스님의 스승에게 찾아가서 간화선을 수학하는 그런 풍조죠. 그 전까지는 간화선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던 분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서곡천공에게 수학하고 돌아와가지고 몇 년 후에 돌아오죠. 공민왕에게 중용돼서 아마 이런 것이 중용된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공민왕에게 중용돼서 태고보우 나홍해금과 함께 간화선을 열심히 선양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직지심제우절도 노년에 편찬하죠. 또 하나는 이제 설산천이라고 하는 분인데, 설산천이라는 분은 이분은 원래 화엄종 승려입니다. 승과에 합격하고 화엄종 사찰의 여러 사찰의 주지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분이 공민왕 중반에 신돈이라는 사람도 아시죠? 공민왕 중반에 이제 신돈이 집권할 때에 이분이 갑자기 중국 강남 지방에 갑니다. 가가지고 몽산덕이의 인가를 받아옵니다. 근데 이때는 몽산덕이는 이미 돌아가신 뒤입니다. 몽산덕이는 아까 1230년대 분이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연도로 따지면 1350년대 이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몽산덕이는 입적하고도 한참 됐는데 몽산덕이의 인가를 받아옵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예, 몽산덕이 인가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근데 이 설산천이라는 분의 비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분이 이 몽산덕이 스님이 계시던 암자에 찾아갔더니 몽산덕이 스님이 원래 수행하고 계시던 그 방은 완전히 그 차단돼 있었습니다. 몽산덕이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방을 다 폐쇄를 한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다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 뭔가 그 말하자면 선문답을 제시해서 그거를 푸는 사람은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설산천이 스님이 가서 풀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상자가 하나 있고 상자가 있는 상자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후대에 나의 가르침을 계승할 사람이 와서 이것을 열어볼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가를 받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신비로운 이야기이죠. 그래서 신돈 집권기에 몽산덕이 인가를 받아왔고 귀국하고 오자마자 국사가 돼서 불교계를 주도합니다. 근데 왜 이때 이분이 국사가 됐냐면 원래는 태고보우가 왕사를 하다 국사가 됐었는데 이 무렵에 신돈하고 태고보우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고보우 스님이 쫓겨났었거든요. 그러니까 태고보우 스님을 대체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거기에 이제 설산천이고, 설산천이는 정황상 신돈하고 설산천이는 상당히 가까웠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설산천이가 이 강남 지방에 간 것도 그런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갔는데, 다만 뭔가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런 간화선사로서 중국에 가서 인가를 받아오는 것이 공민왕 집권기에는 필요했다. 그런 것하고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돈이 실각한 후에는 자연스럽게 국사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다시 태고보우 스님이 국사가 되고, 그 대신에 이분은 물러나서 다시 화엄종 승려로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 부석사, 아까 말씀 의상 스님이 했던 부석사로 가서 거기에 은거하는데, 다만 이분이 이 부석사에 은거하면서 우리 불교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뭐냐면 이게 뭔지 다 아시죠? 부석사 무량수전에 있는 부처님인데 바로 부석사 무량수전이 이때 중수된 겁니다. 설산천이 스님이 공민왕대에 밀려나가지고 부석사에 갔을 때 중수한. 그래서 지금도 제일 오래된 우리나라의 목조 건축물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때 중수가 된 겁니다. 이건 지금 수원에 있는 천이 스님의 비입니다. 수원 말년에는 수원 쪽에 은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간화선사들이 계속 불교계를 주도하는데 공민왕이 죽은 뒤에도 간화선사들이 불교계를 주도합니다. 공민왕의 아들인 우왕은 태고보우와 나홍해근이 이제 국사 왕살하다가 돌아가시니까 그들의 수제자 모감찬영은 태고보우의 수제자고 화남원수는 나홍해근의 수제자인데 각각 왕사와 국사 이들이 왕사와 국사 이렇게 된 건 화남원수가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화남원수가 국사가 되고 모감찬영은 왕사가 됩니다. 이게 지금 화남원수 스님의 부도하고 비고 모감찬영 스님의 비인데 둘 다 충청도 지역에 있습니다. 충주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태고보우와 나홍해근의 문도들이 조선 초까지도 불교계를 주도해갔던 겁니다. 바로 그 간화선을 수용해왔던 공민왕에 의해서 중용됐던 그 사람들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불교계를 주도하면서 간화선이 불교계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후에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조선에 들어와서는 억불 정책이 시행됩니다. 그래 억불 정책이 시행되니까 불교계에도 변화가 있는데 즉 고려말 공민왕대의 간화선 이전의 불교 전통이 다시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러면 공민왕대 이전의 불교계 주류는 바로 수선사 진울 스님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울 스님의 저술인 수심결이라든지 또 수선사 승려들의 생활규범인 개초심학 입문 이런 책들이 다시 열심히 간행되고 이것도 이제 언해되고 합니다. 그래서 진울 사상과 간화선 사상을 융합한 새로운 불교 전통이 조선 전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간화선 문헌과 진울 스님의 저술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승려들의 기본 소양. 그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 시대에는 승려들이 출가하면 가장 처음 배우는 책을 사집이라고 해서 4가지 책을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근데 4가지 책이 뭐냐면 대해서장, 고봉선요, 법집벌행록 저료, 선원제전집도서인데 이 둘은 중국의 간화선사의 어록입니다. 근데 이거는 진울 스님의 저술이고 이 책은 진울 스님이 중요시했던 중국 선종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울과 간화선의 어떤 융합 형태가 조선 전기 불교계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선 후기에 가면 다시 변화됩니다. 이제 사림들이 등장하고 불교계가 억압받고 하다가 임진왜란 이런 걸 거치면서 의승병의 활동으로 불교계가 중흥하죠. 근데 중흥한 불교계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사림들의 도통설이 있죠. 정몽주 이래로 정몽주, 길제 뭐 이렇게 이어지는 도통설에 대응하는 법통설이라는 걸 만듭니다. 우리도 어떤 정통적인 가르침을 계승했다. 그러면 법통설을 만들려면 그 법통설의 시조 누구에게서부터 갈 것인가 하는 게 그래서 여러 법통설들이 제안이 되고 논의가 되다가 최종적으로 다수의 승려들이 동의한 법통설이 뭐냐면 태고보우, 화남원수로 이어지는 법통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거 역사적 사실하고 꼭 부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90년대 이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화남원수라는 분은 태고보우의 제자가 아닙니다. 아까 봤지만 화남원수는 나홍해근의 제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계보가 만들어졌는가 하면 아까 본 것처럼 공민왕대 국사, 우왕대 국사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한 역사적인 자료들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그 고려말 불교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스승 제자 관계로 넣어서 이 사람들을 정통에 넣고 어쨌든 이들을 계승하는 사람이 법통, 그 정통 라인이다라고 하는 거. 그 라인은 자연스럽게 태고보우가 수용해 왔던 중국의 간화선만이 조선 후기 불교계의 유일한 정통적인 사상으로 강조가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까 화남원수가 나홍해근의 제자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 나홍해근은 물론이고 보조진울의 선사상이 여전히 중시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집은 조선 후기에도 여전히 승려들이 출가하면 아주 기초 소양 거쳐서 배우는 기본 책자가 바로 사집인데 사집에는 그런 간화선과 진울
사상이 같이 들어있는 거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서산대사가 조선 후기에는 중요하죠. 모든 조선 후기 이후의 승려들은 전부 스승이 서산대사입니다. 뭐 실제든 아니든 서산대사라고 하는데, 서산대사가 중시한 게 수행법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줍니다. 간화문, 원돈문, 연불문. 그때 물론 간화문이 제일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화문의 텍스트가 뭐냐면 진울 스님의 간화결의론입니다. 그 다음에 원돈문도, 원돈 성불론도 진울 스님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겉으로는 간화선이 그 유일무이한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조선 후기에 정착하지만, 역사상으로 보게 되면 간화선과 진울 사상의 융합된 형태가 조선시대 불교의 기본 사상이었고, 그것이 근대까지 혹은 지금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여기에 그런 모순이랄까 충돌되는 게 있었던 거죠. 즉 공식적으로는 태고보우 이래의 간화선, 그런데 실제 공부하거나 수행하는 내용에는 진울 스님의 사상이 강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조선 후기에는 별 그에 대해 어떤 모순을 느끼지 않고 지내왔는데, 이것이 근대 이후에 와서 근대적인 이제 연구 방법이 시작되면서 그 모순점이 지적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야, 우리가 뭐를 따를 거냐. 그래서 현재 한국의 조계종에서는 이른바 종조 논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계종의 시조가 누구냐. 그럴 때 내용을 중시했던 분들은 진울이다. 또 기존에 그 라인을 법통서를 중요시했던 사람들은 태고보우다. 그래서 1930년대 이래로 여러 차례 종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정화와 관련돼서 또 논쟁을 하다가 70년대 이후에 이렇게 정리가 됐죠. 두 분 다 종조로 하자. 현재 조계종 종원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다, 물론 시조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누가 더 첫 번째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시조는 이제 신라 말의 선종을 제일 처음 들여온 분 도의국사를 시조로 하고, 그 뒤에 중흥조와 중천조로 진울 스님과 보우 스님을 넣은.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바로 조선시대 불교의 그 역사 속에서 그런 형식하고 내용에 조금 일치하지 않는 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 주로 드리려고 했던 건 고려 불교의 흐름을 소개하는 한편, 바로 그런 현재까지 이어지는 한국 불교의 주류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간화선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 수용되고 전개되어 왔고 현재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지만 설명드렸습니다. 끝까지 아주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